어머님은 매일 고정적으로 내가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셨다. 그렇게 23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새우 좀 사다 달라고 말씀드렸다. 소고기는 제발, 제발 사지 마시라고. 요즘 너무 많이 먹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남편이 팔꿈치로 나를 툭 쳤다. 우리가 요즘 소고기를 먹은 적이 있었나? 근데 엄마가 당신한테 진짜 잘해주시네. 친딸처럼 생각하나 봐. 아들인 내가 다 질투가 날 정도야.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내기할래? 오늘 저녁상에 소고기는 있어도 새우는 없을 거라는 거에 남편은 당연히 믿지 않았다. 심지어는 약간 화가 난 듯했다. 내가 자기 엄마를 오해한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올 때까지도 그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갈비찜이 냄비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새우 한 마리 찾아볼 수 없었다. 남편이 의아한 눈으로 묻자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셨다. 오늘 마트에 갔더니 새우가 영 시들시들하더라. 마침 소고기가 세일하길래 사왔지. 그 내기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 박준서의 얼굴은 순식간에 무섭도록 굳어졌다. 그는 내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뿌리치며 마치 이를 갈며 말하는 듯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이슬비, 당신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당신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 마음속으로 헤아려 본 적 없어? 나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조금씩 차가운 우물 속으로 던져진 것처럼 가라앉았다. 나와 어머님 사이에 아주 작은 마찰이라도 생길 때면 그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나부터 다그치고 봤다. 내가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굴고 마음이 좁아 착하고 순진한 자기 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단정했다. 그냥 가정해본 것뿐인데 어떻게 그게 음모론이 돼? 아직도 발뺌할 셈이야? 준서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거의 고함에 가까웠다. 당신이 이 내기를 한 건 처음부터 우리 엄마를 폄하할 작정이었던 거잖아. 그는 말을 할수록 격앙되었고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억울함을 겪은 사람처럼 어머님 최미숙 여사의 위대한 업적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기 시작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백화점 갔을 때 엄마가 아이한테 딱 맞는 옷 한 벌 골라주려고 몇 시간 동안 층마다 돌아다니신 거 기억 안 나? 다리가 퉁퉁 부을 정도로 힘들어 하셨잖아. 당신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날 가족 모임에서 최 여사님은 상석에 앉아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에 손짓을 하며 식당 전체에 울릴 만큼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아이고, 내가 며칠 전에 쇼핑하러 갔다가 정말 예쁜 아기 옷들을 봤지 뭐야. 분홍색, 파란색 다 있더라. 그 자리에서 바로 사려고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말이야. 그녀는 일부러 말꼬리를 느리며 나를 곁눈질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우리 슬비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기 사이즈가 몇인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잘못 사면 돈 낭비는 둘째치고 내가 괜히 나서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말이야, 역시 엄마가 직접 고르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싶었지. 식탁에 둘러앉은 친척들은 즉시 맞장구를 쳤다. 아이고, 최 여사님은 정말 꼼꼼하시네요. 시어머니 노릇을 너무 잘하세요. 요즘 저렇게 속 깊은 어른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소위 예쁜 아기 옷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의 입속에만 존재했다. 옷에 달린 가격표는 커녕 본 적도 없었다. 그녀는 말 한마디로 자애로운 시어머니 이미지를 굳히는 동시에 옷을 사느냐 마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를 나에게 떠넘겼다. 내가 불평하면 배은망덕한 며느리가 되고 침묵하면 그 배려를 묵묵히 감당해야만 했다. 준서는 내가 반박하지 않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기세등등해져 침을 튀기며 말했다. 당신 산후조리 할 때도 그랬잖아. 엄마가 먼저 몸보신하라고 돈 붙여주겠다고 하셨지? 그런 마음이 당신한테 좋은 말 한마디 들을 가치도 없어? 가슴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맞다. 그녀는 돈을 주겠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건 준서의 면전에서였다. 말투는 상의하는 듯하면서도 은혜를 베푸는 듯한 아주 절묘한 톤을 유지했다.
준서야, 슬비한테 좀 전해라. 엄마한테 쌈짓돈이 좀 있으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사 먹으라고. 몸이 제일 중요하잖니. 준서는 예상대로 즉시 정중히 거절했다. 엄마, 그 돈은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저희 월급으로 충분해요. 아내 챙기는 건 제 몫이에요. 최 여사님은 그저 웃으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효자네. 엄마는 마음이 든든하다. 그리고 그 일은 그걸로 끝이었다. 그녀는 단돈 10원 한 장 쓰지 않고 며느리를 아낌없이 챙기는 너그러운 시어머니라는 명성을 얻었다. 만약 정말로 돕고 싶었다면 조용히 내게 계좌이체를 해주거나 분유 몇 통이라도 사들고 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연기였고 박수였으며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저런 시어머니 정말 드물다는 칭찬이었다. 그리고 애 보는 거. 엄마가 매일 와서 도와주시는데 당신은 고마워할 줄을 몰라. 준서는 점점 더 흥분하여 얼굴이 새빨개졌다. 연세도 많으신 분이 뭘 바라시겠어? 그냥 당신들 좀 편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그 도움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매일 아침 그녀는 칼같이 나타났다. 새로 산 트레이닝복에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빗어 넘기고 손에는 과일이 담긴 작은 봉지를 들고서 슬비야, 오늘 할미가 손주 봐줄 테니 너는 좀 쉬어라. 하지만 내가 소파에 눕자마자 10분도 채 되지 않아 거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슬비야, 기저귀가 어느 서랍에 있니? 다 뒤져봤는데 없네. 슬비야, 분유 스푼이 어떤 거였지? 물 온도는 40도 맞추라고 했던가? 슬비야, 목욕물이 너무 뜨거운 것 같은데? 네가 와서 한번 만져봐라. 결국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물 온도 맞추기, 재우기 등 모든 일은 다시 내 손으로 해야 했다. 내가 아이를 다 먹이고 깨끗이 닦이고 옷까지 갈아입히고 나면 그녀는 그제야 느긋하게 아이를 넘겨받아 품에 안고 살살 흔들었다. 아이를 얻으면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다. 할머니의 손주 육아일기. 힘들지만 행복해.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그녀가 잠든 아이를 더없이 자애로운 얼굴로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배경에서 내가 젖병을 닦고 있는 모습은 의도적으로 잘려나가 있었다. 이것이 나의 시어머니 최미숙이었다. 계산에 능한 여자, 평생을 완벽한 시어머니라는 이미지를 연기하며 살아온 사람. 그녀는 책임은 지기 싫어하면서 명예는 원했고 힘은 들이기 싫어하면서 박수는 받고 싶어 했다. 그녀는 결코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러운 말과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나를 침묵의 구석으로 한 걸음씩 몰아넣었다. 그리고 나의 남편 박준서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예전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 대해 그와 대화하려 시도했었다. 그는 항상 내가 너무 예민하고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내기를 통해 그가 입만 열면 세상 최고의 엄마라고 칭송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불타는 눈을 마주했다. 목소리는 심야의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래서 내기할 용기는 있고 나의 침착함은 오히려 그를 더 화나게 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만약 엄마가 새우를 사오시면 당신은 엄마 앞에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해. 소인배의 마음으로 군자의 뜻을 헤아렸다고 인정하란 말이야. 좋아.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이기면? 그는 잠시 멈칫했다. 내가 되물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당신이 이기면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고 인정할게. 그 말은 너무나 가벼워서 그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숨막히는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찢어낸 균열이었다. 그 후의 시간은 매 순간이 길게 늘어나는 것 같았다. 나는 핸드폰 화면의 시간을 보며 1분 1초를 견뎠다. 마침내 퇴근 시간이 되었고
나와 준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집으로 들어섰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진한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였다. 식탁 위에서는 뚝배기 하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소갈비는 부드럽게 익었고 양념은 감자에 잘 배어 윤기가 흘렀다. 향기가 사방에 퍼졌다. 하지만 나는 새우가 먹고 싶었다. 나는 천천히 주방, 식탁, 냉장고를 훑어보았다. 새우는커녕 새우 껍데기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준서의 편안했던 얼굴은 식탁을 확인하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눈을 의심하며 허둥지둥 냄비 뚜껑과 그릇들을 들춰보았다. 심지어 몸을 숙여 찬장을 열어보는 등 마치 어떤 증거를 찾는 사람 같았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획 돌아서서 주방에서 나오는 최 여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새우는요? 슬비가 새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최 여사님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2공기를 양손에 안정적으로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얼굴에는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질책의 기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아이고, 그 새우 얘기는 마라. 오늘 시장에 갔더니 글쎄 새우들이 하나같이 힘이 없더라. 머리는 축 처져서 꼭 서리 맞은 가지 같았어. 그런 걸 먹으면 탈나지. 절대 사면 안 돼. 그녀는 말하면서 젓가락을 살며시 내려놓고 향긋한 소갈비찜을 손으로 가리켰다. 얼굴에는 금세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마침 시장을 둘러보는데 소고기 파는 집에서 할인을 하더라고. 어찌나 신선하던지 붉은 빛깔의 윤기가 좌르르 흘렀어. 평소보다 한 근에 10,000원은 싸더라니까. 그래서 이걸로 소갈비찜을 해줘야겠다 싶었지. 이거 밥도둑이잖아. 영양도 풍부하고 많이 먹으면 몸에도 좋고 이 얼마나 완벽한 변명인가. 식재료의 좋고 나쁨을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한 주부이자 알뜰하게 살림하는 훌륭한 품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마치 그녀가 하는 모든 일이 이 가정을 위한 것인 것처럼. 만약 예전의 준서였다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해졌을 것이다. 엄마가 장을 보느라 온 시장을 돌아다니며 고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어쩌면 오히려 나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고 감사할 줄 알라고 타일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은 그네기 때문에 그는 마치 갑자기 세상 물정에 눈을 뜬 사람 같았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눈에 가득한 충격과 혼란을 감추지 못했다. 신선하지 않다고요? 엄마, 우리 집 아래에 있는 마트 엄청 크잖아요. 수산물 코너만 해도 10군데는 넘는데 설마 모든 가게의 새우가 다 신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우연 아니에요? 이것은 준서가 그토록 존경에 마지 않던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던지는 의심의 목소리였다. 최 여사님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순간 얼어붙었다. 마치 아름다운 그림에 갑자기 칼자국이 난 것 같았다. 그녀는 평소 자신에게 복종하던 아들이 오늘 갑자기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2초간 멍하니 있더니 이내 눈가가 마술처럼 순식간에 붉어졌다. 마치 하늘이 무너질 듯한 억울함을 겪은 사람처럼 기가 죽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엄마가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짙은 울음이 섞여 있었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의 애처로운 울음소리 같았다. 내가 이 나이에 다리도 성치 않은데 너희들 맛있는 거 한 끼 먹이겠다고 시장을 반바퀴나 돌았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고.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취급이구나. 내가 사온 반찬이 너희들 마음에 안 들었다 이거지? 말을 하며 그녀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 동작이 어찌나 능숙한지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러울 정도였다. 내가 늙어서 쓸모가 없어진 게지. 뭘 해도 다들 싫어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 집에 오지 말 걸 그랬어. 고향 집에서 혼자 지냈으면 너희 눈에 거슬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여기 있어서 너희들 마음만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다. 마치 짐이라도 싸려는 듯이.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준서는 즉시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머리 없는 파리처럼 허둥지둥 그녀를 따라가며 달래기 시작했다. 나는 이 소동을 지루한 연극을 보듯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태연하게 그릇을 들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담았다. 30여 분 후 준서가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방에서 나왔다. 그는 내 옆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해 여보, 당신이 이겼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라고 말하지도 이제야 알았어? 진작에 뭘 했어? 라고 쏘아붙이지도 않았다. 그저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믿어? 그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왜? 엄마가 왜 이러시는 걸까? 그냥 밥을 안 하셔도 되고 사기 싫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되잖아. 왜 굳이 알겠다고 하시고는 정반대로 행동하시는 걸까? 그게 엄마한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정말 이해가 안 돼. 이것은 아마도 그를 오랫동안 괴롭혔지만 감히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였을 것이다. 이미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지만 날카로운 송곳처럼 단번에 그의 마음속 완벽한 어머니상을 꿰뚫었다. 어머님은 며느리를 걱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으신 거야. 그래서 매일 가식적으로 뭘 먹고 싶은지 물어보시는 거고 그게 그분의 선행인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정말로 그렇게 뜻대로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신 거야. 내가 그분의 결정을 쉽게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 거지. 그래서 일부러 내가 먹고 싶다는 건 안 사오시는 거야. 이건 소리 없는 주권 선언 같은 거야. 이 집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라는 걸 나한테 보여주는 거지.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계속했다. 어머님은 새우가 신선하지 않아서 소고기가 할인해서 같은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이유로 나를 구슬리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가정을 위한다는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성공적으로 내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 내가 아무 말 안 하면 그분이 이기는 거지. 친척들 앞에서 또 한바탕 자랑하실 수 있을 테고, 만약 내가 따지면 방금처럼 바로 억울한 피해자인 척 연기하시겠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생트집을 부리고 철없고 불효한 며느리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준서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깨진 거울 조각 같은 파편들이 가득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거에 수없이 일어났던 일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단지 그는 그 일들을 한데 묶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길 잃은 사슴처럼 무력함이 묻어 있었다. 이런 사소한 일로 계속 싸워야 해? 나 중간에서 정말 힘들어. 샌드위치처럼 양쪽에서 눌리는 기분이야. 그의 모습을 보고 나는 때가 왔음을 알았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차가운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얼굴에는 겨울 햇살처럼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미소를 지었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사실 이 문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그는 마치 구명다처라도 잡은 듯 눈을 희망으로 반짝였다. 어머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니 우리도 그냥 맞춰드리면 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는 내가 반대로 말하는 거야. 새우가 먹고 싶으면 새우는 질렸다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고 말하는 거지. 소고기가 먹기 싫으면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밤에 잠도 못 잘 지경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님은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하려고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걸 사오시게 될 거야. 어머님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지시고 나는 먹고 싶은 걸 먹게 되고 당신도 더 이상 중간에서 힘들어할 필요 없고 우리 가족 그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준서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점점 빛이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등불이 켜진 것 같았다. 그는 마치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 당신 정말 대단하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약간 떨렸다. 마치 그토록 원하던 장난감을 얻은 아이 같았다. 어떻게 그런 방법을 생각했어? 당신 정말 이해심이 깊구나. 고마워. 우리 가정을 위해 그런 억울함까지 감수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마치 바람에 살랑이는 꽃처럼. 당신만 날 이해해주면 돼. 우린 부부잖아. 내가 당신을 돕지 않으면 누굴 돕겠어? 그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꽉 껴안았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안듯 내 아내는 세상 최고의 아내야. 그의 품에 안겨 익숙한 채취를 맡으며 내 얼굴에는 여전히 부드럽고 현명한 아내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름다운 그림처럼.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는 것을. 그는 나의 이해심에 감격하고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내가 소위 양보를 했다고 고마워했다. 그는 내가 억울함을 참고 모든 것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고 순진하게 믿었다. 저녁 식사를 둘러싼 이 전쟁이 나의 지혜 덕분에 교묘하게 해결되어 원만하게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나 역시 나만의 이미지를 공들여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의를 알고 시어머니와 사사건건 다투지 않는 현명한 아내라는 이미지를. 이것은 훗날 나의 반격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역방향 메뉴 주문이라는 기묘한 여정을 시작했다. 어머님, 저 요즘 몸에 열이 좀 오르는 것 같아요. 해산물 같은 건 당분간 사지 않는 게 좋겠어요. 특히 꽃게요. 성질이 너무 차서 먹으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보란듯이 쪄낸 꽃게 2마리가 놓여 있었다. 살이 꽉 찬 게찜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고 고소한 향기가 진동했다. 여보, 나 요즘 입맛이 없어서 매콤하고 기름진 게 당겨. 어머님, 내일 제육볶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고기도 좀 비계가 많은 부위로요.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맛이 최고잖아요. 다음 날 어머님이 내온 것은 피망 잡채였다. 고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피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준서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보며 나를 거의 신처럼 떠받들었다. 그는 자신의 현명한 아내, 즉 나의 노력 덕분에 우리 집의 고부관계가 전례 없는 화목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믿으며 기뻐했다. 최 여사님 역시 현재 상황에 매우 만족했다. 그녀는 여전히 이 집의 발언권을 굳건히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하든 먹고 싶지 않아 하든 최종 결정은 자신이 내린다고 믿었다. 그녀는 매일 내가 마지못해 싫어하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승리자의 쾌감을 만끽했을 것이다. 마치 자신의 권위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평화를 유지했다. 보름 후 갑작스러운 사고가 이 표면적인 평화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날 최 여사님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갔다가 시장 입구에 눈에 띄지 않는 물웅덩이에 발을 헛디뎠다. 그녀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바닥에 심하게 넘어졌고 다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전화가 걸려왔을 때 나와 준서는 회사에서 정신없이 바빴다. 그는 뜨거운 냄비 위에 개미처럼 안절부절못하며 사무실을 맴돌았다. 당장이라도 날개가 돋아 날아가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를 진정시키며 동시에 머릿속으로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망설임 없이 상사의 사무실로 가서 일주일 휴가를 신청했다. 준서는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당신이 왜 휴가를 내? 내가 가면 되잖아. 당신도 일 바쁘잖아. 나는 그의 손을 꽉 잡고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 혼자 어떻게 해? 어머님 다리가 다치셔서 식사부터 용병까지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해. 당신은 남자라 불편한 점이 많을 거야. 옷 갈아입혀드리고 몸 닦아드리는 것 같은 일들 말이야. 나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를 돌보는 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당신은 걱정 말고 출근해. 집은 내가 있을게. 준서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상처 입은 아기 토끼 같았다. 그는 나를 보며 입술을 살짝 떨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에 그는 나를 힘껏 껴안았다. 마치 나를 자기 몸속으로 녹여버리려는 듯이 여보, 당신은 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나의 이미지가 이미 거대한 산처럼 최고봉에 올랐음을 알았다. 고부 갈등 속에서 먼저 양보할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나서서 지난 일은 개의치 않는 성인군자 같은 며느리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이제부터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는 무조건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 변명하고 나를 지지하며 나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우! 우리가 초조한 마음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최 여사님은 병상에 누워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는 굵은 기둥처럼 두꺼운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골절이라며 최소 3개월은 안정을 취해야 하고 그동안 큰 움직임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를 보자 그녀의 그 익숙한 억울한 표정이 다시 먹구름처럼 피어올랐다.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아이고, 내가 정말 늙어서 쓸모가 없어졌나 보다. 길을 걷다가 넘어지기나 하고 이제 너희들한테 짐만 되겠구나. 미안하다. 준서는 얼른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하며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재빨리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에 든 보온병을 열었다. 희미한 김이 피어올랐다. 나는 숟가락으로 따뜻한 물을 떠서 가볍게 불어준 뒤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어머님, 먼저 물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큰일 아니라고 하셨으니 마음 편히 쉬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제가 회사에 일주일 휴가 냈어요. 오늘부터 제가 집에서 어머님만 돌봐드릴게요. 편안하게 모실 테니 걱정 마세요. 최 여사님은 계속해서 늘어놓으려던 신세 한탄을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처럼 삼켜버렸다. 그녀는 다소 의외라는 듯 탐색과 의심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아마도 자신이 은근히 억압해왔던 내가 이럴 때 이토록 적극적이고 효심 깊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표정은 너무나 진심이었고 눈빛은 너무나 걱정스러웠으며 한치의 거짓도 없었다. 겨울 햇살처럼 따뜻하고 진실했다. 그녀의 의심은 곧 만족감으로 바뀌었다. 얼굴에는 더위와 자부심이 넘쳤다. 며느리가 자신을 모시기 위해 특별히 휴가까지 냈다는 사실은 남들에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인가.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며느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녀의 얼굴에서 근심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걷히고 감동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착한 아가, 정말 우리 집안의 복덩이다. 너 정말 고생이 많겠다. 이 늙은이 때문에 일까지 쉬게 하고. 엄마 마음이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아브리보. 나는 활짝 핀 백합처럼 온화하고 겸손하게 웃었다. 준서는 옆에서 우리가 연출하는 이 자애로운 시어머니와 효심 깊은 며느리의 조화로운 광경을 보며 감동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나의 헌신과 너그러움에 연신 고마워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인 것처럼. 그들은 모두 나에게 고마워했다. 모두 내가 원수를 은혜로 갚고 있으며 지극히 선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의 기회가 마침내 왔다는 것을. 최미숙, 당신의 좋은 날은 이제 끝났어. 이제부터 진짜 밀착 간병이 무엇인지 제대로 맛보게 해주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줄 때가 왔어. 당신도 내가 겪었던 무력감과 억울함을 똑같이 느껴봐야 해. 르.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집을 나서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는 새처럼 세 걸음마다 한 번씩 뒤를 돌아보며 출근했다. 떠나기 전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감동과 안쓰러움이 넘칠 듯했다. 마치 손을 놓으면 내가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여보, 집안일은 정말 고생이 많겠어. 엄마가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시면 당신이 너그럽게 이해해줘. 저녁에 일찍 와서 같이 돌볼게. 걱정 마세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어머님 돌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마음 편히 출근하세요.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신호탄 같았다. 내 얼굴의 미소는 마술처럼 순식간에 사라졌다. 나는 느긋하게 거실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닫힌 방문을 한번 쳐다보고는 곧장 아기 방으로 향했다. 아기는 막 잠에서 깨어 동그란 눈으로 천장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세상과 인사를 나누는 듯했다. 나는 아기를 부드럽게 안아 올려 통통한 볼에 뽀뽀했다. 두부처럼 보드라운 피부였다. 그리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먹이고 함께 놀아주었다. 방 안은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오전 내내 햇살은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쏟아졌다. 나는 기분이 매우 상쾌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품에 안은 아기를 어르고 있었다. 아기의 분홍빛 통통한 볼은 잘 익은 복숭아 같아서 뽀뽀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아기는 때때로 까르르 웃음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는 음방울처럼 맑아서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 집 안에서 유일하게 빠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시어머니에 대한 단 한마디의 안부 인사였다. 점심 12시가 다 되어서야 최 여사님의 방에서 드디어 움직임이 있었다. 슬비야, 슬비야. 그녀의 목소리가 방에서 들려왔다. 거기에는 감출 수 없는 짜증과 몸이 불편해서 생긴 나약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상처 입었지만 억지로 버티고 있는 야수 같았다. 그때 나는 아기를 안고 거실 매트 위에서 딸랑이를 흔들며 놀고 있었다. 오색 찬란한 딸랑이는 햇빛을 받아 매혹적으로 반짝였다. 내가 흔들 때마다 방울은 맑고 경쾌한 소리를 냈다. 아기는 그 소리에 눈을 반짝이며 작은 손을 계속 휘저으며 딸랑이를 잡으려 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슬비야, 내 말 안 들려? 배고프다니까? 최 여사님이 내가 대답이 없자 목소리를 몇 톤이나 높였다. 마치 굳게 닫힌 방문을 뚫을 기세였다. 나는 일부러 느긋하게 귀를 후비는 척하며 그녀의 외침을 못 들은 채 했다. 계속 손에 든 딸랑이를 흔들며 아기의 혀 짧은 소리를 흉내내어 말했다. 우리 아가 배고파요? 엄마가 이따가 맘마 타줄게요. 맘마 먹고 쑥쑥 크자. 최 여사님의 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마치 시간이 그 순간 멈춘 것 같았다. 또 30여 분이 지났을 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최 여사님의 방에서 들려왔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도 내 귀에 똑똑히 들렸다.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마음속으로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었다. 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아기 침대에 눕혔다. 아기는 아직 더 놀고 싶었는지 입을 삐죽이며 가볍게 항의했다. 나는 아기를 살살 토닥이며 속삭였다. 아가 착하지. 엄마가 이따가 또 놀아줄게. 그리고 나서야 나는 느긋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분홍색 앞치마를 둘렀다. 나는 바로 불을 켜지 않고 텅 빈 밥솥 내솥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최 여사님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배고프시죠? 제가 지금 바로 밥 해드릴게요. 나는 미안함과 초조함이 가득한 얼굴을 했다. 마치 내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아이고, 제가 아기랑 놀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어머님을 배고프게 해드리다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최 여사님의 얼굴은 솥뚜껑처럼 시커멓게 변했다. 눈빛에서는 불꽃이 튈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이 효심 가득한 태도 때문에 그녀는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저 마지못해 음하고 짧고 힘있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어머님, 나는 내 솥을 그녀 앞에 내밀며 큰 문제라도 만난 듯이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 두 사람이 먹으려면 쌀을 얼마나 넣어야 해요? 전 평소에 세 사람 분량으로만 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준이 양을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최 여사님의 눈썹이 꽈배기처럼 뒤틀렸다. 그녀는 화를 꾹 참으며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 계량컵으로 한 컵 반. 아, 한 컵 반이요. 나는 열심히 듣는 학생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다. 그럼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쌀이 잠길 정도면 되나요? 아니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더 높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런 건 정말 하나도 몰라서요. 손가락 한 마디 높게.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이를 가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돌아서려다 갑자기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멈춰섰다. 그리고 당황한 표정으로 내 솥을 들어보였다. 어머님 보세요. 제가 방금 내 솥을 씻다가 바깥에 물이 묻었어요. 이거 그냥 넣으면 감전될 수도 있나요? 위험하지 않아요? 닦아야 하죠? 닦아야지. 당연히 닦아야지. 최 여사님은 거의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깜짝이야.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가르침을 구했다. 그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진지했다. 어머님, 밥솥의 버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게 취사 버튼이에요? 제가 잘못 눌러서 보온으로 해버리면 밥이 안 익을 텐데 그럼 큰일이잖아요. 아이고, 전 정말 바보인가 봐요. 차라리 어머님이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꼭 배울게요. 그래야 앞으로 어머님께 맛있는 밥을 해드릴 수 있죠. 최 여사님은 나를 죽일 듯이 쳐다봤다. 아마 평생 동안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는 며느리가 밥솥 하나 사용할 줄 모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한 발로 땅을 짚고 내 부축을 받으며 절뚝거리며 주방까지 뛰어왔다. 그 모습이 마치 상처 입은 펭귄처럼 우스꽝스러웠다. 그녀는 시커먼 얼굴로 능숙하게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내 솥을 닫고 취사 버튼을 눌렀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옆에 서서 숭배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 이제 배웠어요. 앞으로는 저도 어머님처럼 맛있는 밥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밥이 안 쳐진 후 최 여사님은 다시 내 부축을 받아 절뚝거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들으며 내가 빨리 반찬을 만들어주기만을 기다렸다. 1분, 10분, 30분, 1시간이 지났다. 밥솥에서 삐 소리가 나며 밥이 다 되었다.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 안에 퍼졌다. 그 냄새는 보이지 않는 손처럼 최 여사님의 식욕을 자극했다. 하지만 주방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요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다시 한 발로 벽을 짚으며 힘겹게 방 밖으로 나왔다. 거실에서 나는 소파에 기대어 느긋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내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녀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네, 고모님, 저 슬비예요. 네, 회사에 휴가 냈어요. 어머님 간병해 드리려고요. 아, 혹시 어느 시장 돼지뼈가 제일 신선한지 아세요? 어머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사골이라도 푹 고아드려서 뼈 좀 붙게 해드리려고요. 전화기 너머의 고모님은 즉시 나를 한바탕 칭찬했다. 아이고, 슬비야, 너 정말 효녀구나. 내 시어머니는 너 같은 며느리 둬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요즘 너처럼 효심 깊은 젊은이가 드물지. 나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어머님만 빨리 나으신다면 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외삼촌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어디서 토종닭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 여사님은 문틀을 잡고 한 발로 서서 얼굴이 검붉게 변해갔다. 전화를 다 돌리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녀를 발견한 것처럼 놀라며 일어섰다. 어머나 어머님, 왜 또 나오셨어요? 어서 들어가 누우세요. 바닥이 차서 감기 드시면 안 돼요. 나는 다가가 살갑게 그녀를 부축하려 하며 흠잡을 데 없는 현명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어머님 몸보신 해드릴 좋은 재료 사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었어요. 밥은 금방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금방? 최 여사님은 텅 빈 식탁과
밥냄새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 없는 주방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욕을 할 수 없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녀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네, 금방이요. 그런데 나는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가리켰다. 어머님, 보세요. 벌써 오후인데 시장에 신선한 돼지뼈가 남아있겠어요? 지금 뼈가 부러지셨는데 신선하지 않은 걸 드시면 회복이 더디잖아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드시고 내일 제가 아침 일찍 나가서 제일 신선한 걸로 사올게요. 우선 뜨끈하게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찬장을 뒤졌다. 곧 라면 2봉지를 찾아내어 열정적인 얼굴로 그녀 앞에 내밀었다. 어머님, 보세요. 소고기 맛이랑 김치 맛이 있는데 어떤 걸로 드시겠어요? 최 여사님은 그 값싼 라면 봉지를 보고 내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번갈아 보며 한숨이 목구멍에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이런 영양가 없는 걸 먹이겠다고? 그녀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내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는 눈치였다. 하지만 내가 산후조리할 때 그녀가 가끔 밥하기 귀찮다며 끓여주던 것이 바로 라면이었던 것을 떠올리니 마음이 약해질 리 없었다. 결국 굶주림이 모든 것을 이겼다. 그녀는 이 사이로 힘겹게 몇 글자를 뱉어냈다. 소고기 맛. 그 말을 하고는 마치 온몸에 기운이 빠진 듯 다친 다리를 끌며 방으로 돌아가 문을 세게 닫았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장난스럽게 혀를 내밀고는 소고기 맛라면을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서랍에서 고수, 샹찰, 맛라면 한 봉지를 꺼냈다. 2분 후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그릇을 들고 그녀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다. 어머님, 라면 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진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하지만 그 냄새에 최 여사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릇 안에는 초록색 고수 가루가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득 뿌려져 있었다. 이슬비.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릇을 가리키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너 내가 고수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나는 그릇을 침대 옆 탁자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국물이 튀어 탁자를 적셨다. 나는 얼굴의 모든 위장을 걷어내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머금었다. 알레르기요? 알레르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편식이지. 예전에 제가 땅콩 못 먹는다고 했을 때 어머님도 몇 번 먹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하셨잖아요. 최 여사님은 기가 막혀 입술이 파래졌다. 나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을바람에 떠는 낙엽처럼 떨렸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오늘 내가 그녀가 과거에 나에게 했던 짓들을 하나하나 되갚아주려 한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을 나와 조용히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꺼내 배달 앱을 켰다. 30분 후 마라샹궈, 꼬바로우, 마늘 브로콜리 볶음, 그리고 시원한 매실차까지 내 앞에 탁자를 가득 채웠다. 나는 느긋하게 드라마를 보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다. 먹기 전에 나는 일부러 각 음식의 절반씩을 깨끗한 접시에 담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마치 내가 정성껏 손수 만든 풍성한 저녁 식사인 것처럼 꾸몄다. 찌오우. 저녁 7시 문이 열리고 준서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들어서자마자 그는 식탁 위에 놓인 4가지의 정갈한 반찬을 보고 눈에 안쓰러움과 감동이 스쳤다. 여보, 고생 많았어. 엄마가 힘들게 하진 않았고?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여사님의 방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녀는 한 발로 뛰어나와 나를 가리키며 오후 내내 쌓였던 분노를 터뜨렸다. 준서야, 잘 왔다. 네가 안 왔으면 내 엄마는 네 그 착한 마누라한테 굶어 죽을 뻔했다. 저 애가 나를 학대했어. 그녀가 입을 열어 하루 동안의 내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려던 순간 여보, 울음 섞인 처절한 외침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나는 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뚝뚝 떨어졌다. 준서는 순간 당황하여 서류 가방을 내던지고 3걸음을 2걸음으로 달려와 나를 안았다. 여보, 왜 그래?
왜 울어? 누가 괴롭혔어? 나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몸을 떨었다. 나 정말 이 집에서 못 살겠어요. 나는 식탁 위에 음식을 가리키며 억울함 가득한 목소리로 울먹였다. 어머님 혼자 계셔서 식사 잘 못 챙기실까봐 제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이 4가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이게 기름지다, 저게 짜다 하시면서 제가 만든 밥은 사람이 먹을 게 못 된다고 한 입도 안 드셨어요. 점심때 라면이라도 끓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고 하시고요. 흑흑, 여보, 난이 뭘 해도 다 잘못된 건가요? 제가 정말 그렇게 미운가요? 제가 힘들게 휴가까지 내서 어머님을 돌봐드리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나의 울음 섞인 하소연은 논리가 정연했고 식탁 위에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 그리고 나의 현명한 며느리라는 이미지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준서는 내 말을 듣고 어머니의 분노에 찬 모습을 보자 순식간에 내 말을 믿어버렸다. 그의 얼굴에는 나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최 여사님을 향해 전례 없는 실망과 질책이 섞인 말투로 말했다. 엄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슬비가 엄마 돌봐드리려고 직장까지 쉬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세요? 최 여사님은 완전히 멍해졌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이 본 적도 없는 반찬들을 보고 또 서럽게 우는 나를 보며 순간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랐다. 입을 열었지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멍하니 있는 사이 나는 준서를 밀치고 눈물을 닦으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못 참겠어요. 정말 못 참겠다고요. 나는 방으로 달려가 나와 아기 옷 몇 가지를 가방에 마구잡이로 쑤셔 넣었다. 그리고 뛰쳐나와 아기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안아들었다. 저 아기 데리고 며칠 친정에 가 있을게요. 어머님도 좀 조용히 지내시라고요. 제가 여기 있어서 눈에 거슬리고 미움받는 것도 지쳤어요. 말을 마치고 나는 아기를 꼭 안고 서둘러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준서의 당황한 외침과 최 여사님의 어안이 벙벙한 모습은 굳게 닫힌 문 뒤로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 나는 품에 안긴 아기가 갑작스러운 소란에 깨어 칭얼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기의 부드러운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 순간 내 얼굴에 있던 억울한 눈물 자국은 이미 말라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약간의 더위와 통쾌함이 섞인 승리의 냉소였다. 최미숙, 이 장면 아주 익숙하지? 이게 다 당신이 예전에 나한테 뒤집어 씌울 때 썼던 고전적인 대사와 수법들이야. 이제 당신도 이 맛을 좀 봐야지. 스이. 친정집 아파트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준서였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억누를 수 없는 공포로 가득했다. 여보, 화내지 마. 일단 돌아와. 응? 엄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이 짧으셨던 거야. 나는 일부러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호수처럼 평온했지만 피곤함과 울음기가 섞인 톤을 유지했다. 준서 씨, 나 화 안 났어요. 그냥 지쳤어요. 정말로. 아기가 아까 소란 때문에 놀라서 오는 내내 울었어요. 겨우 잠들었는데 또 그런 마음 시끄러운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는 순간 침묵에 잠겼다. 나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 말투를 더욱 부드럽게 했다. 어머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연세도 있으시고 다치셔서 몸도 마음도 힘드실 테니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 내시는 것도 당연하죠. 다만 제가 아기를 온전히 돌봐야 해서 어머님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 일단 당신이 어머님 잘 돌봐드리고 상처가 다 나으면 그때 가서 우리 다시 얘기해요. 알겠죠? 나의 이 이해심은 부드럽지만 무거운 짐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목이 메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신 말했다. 알았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런 말 말아요. 우린 부부잖아요. 나는 부드럽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문을 열고 나를 보자마슴 안쓰러운 얼굴로 아이를 받아 안았다. 무슨 일이야? 또 그 좋은 시어머니랑 싸웠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가방을 내려놓고 긴 숨을 내쉬었다. 엄마, 이번엔 안 싸워. 나 이혼할 거야. 그 후 한 달은 내가 아이를 낳은 후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이었다. 준서는 매일같이 메시지와 전화를 해왔다. 내용은 항상 같았다. 진심 어린 사과, 최 여사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 달라는 애원. 그는 최 여사님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내게 미안하다고 되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 매일 기름진 배달 음식만 먹고 있고 집은 쓰레기장처럼 변했다고 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도 잘못했다고 하셔.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나는 매번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다리 다 나으시면 그때 얘기해요. 나의 현명함과 너그러움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가 나에게 더욱 미안함을 느끼고 최 여사님에게는 불만을 품게 만들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녀 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전혀 몰랐다. 내가 이미 조용히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개정 통지서가 그 집에 도착할 때쯤이 그들 모자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일 것이다. 그 장면을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먼저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날 나는 아기와 함께 매트 위에서 즐겁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가 문을 열자 문 앞에는 준서와 지팡이를 짚고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불편하게 서 있는 최 여사님이 있었다. 한 달 만에 본 최 여사님은 많이 초췌해 보였다.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예전의 그 당당함은 병색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억지로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눈가를 붉혔다. 슬비야,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미안해. 이 엄마가 한 달 내내 내 생각만 했다. 네가 없으니 이 집이 집 같지가 않아. 우리랑 같이 집에 가자. 응? 앞으로는 엄마가 정말 잘할게. 준서도 간절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여보, 엄마가 직접 모시러 오셨잖아. 이제 그만 화 풀고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가족 다시 잘 살아보자. 나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다가 거실 테이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준서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준서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이혼 소장이라는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혼? 이슬비, 너 미쳤어? 이런 사소한 일로 나랑 이혼하겠다고? 제정신이야? 사소한 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그럼 한번 따져볼까요? 내가 새우 사달라고 했을 때 일부러 소고기 사오셔서 나랑 내기하게 만든 거 잊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손주옷 사주겠다고 큰 소리 치시고는 결국 옷그림자도 못 본 거 잊었어요? 당신 앞에서 돈 주겠다고 연기하면서 당신이 안 받을 거 뻔히 알고 쇼한 거 잊었어요? 나는 준서는 내 질문에 말문이 막혔다. 내가 고칠게. 엄마도 고치게 할게. 우리 분가하자. 그럼 이런 갈등 없을 거잖아. 여보, 제발 이혼만은 안 돼. 난 정말 당신 없이 못 살아. 늦었어. 나는 차갑게 웃으며 손가락 2개를 폈다. 박준서 씨,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협의 이혼.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는 거야. 아이는 내가 키우고 집이랑 차는 원래 내 혼전 재산이니 당신들은 나가면 돼. 둘째, 나는 말을 멈추고 입가의 미소를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 어머니의 그 완벽한 시어머니로서의 빛나는 업적들을 하나하나 판사님께, 우리 이웃과 친구, 당신 동료들에게 다 얘기할 거야. 녹음 파일, 카톡 내용 전부 인터넷에 올릴 거고 네티즌들이 판단하게 하자고. 당신 어머니의 위선적인 모습과 그걸 방관한 당신이 얼마나 한심한지, 당신들이 어떻게 나약한 여자 하나를 괴롭혔는지, 그때쯤이면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평판이 어떻게 될까? 당신
이 평생에 다시 장가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아무도 당신네 집에 시집 오려 하지 않을걸. 준서는 온몸을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체면과 미래는 그 같은 남자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그는 나의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보고 옆에서 여전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지고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좋아, 동의할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다. 최 여사님의 저주가 그 순간 뚝 그쳤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준서야, 너 미쳤어? 절대 안 돼. 준서의 억눌려왔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다. 그는 획 돌아서서 붉어진 눈으로 최 여사님을 향해 소리쳤다. 닥치세요. 아직도 창피한 줄 모르세요? 이 집안 당신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이제 만족하세요?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내뱉은 그토록 심한 말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한 번 생긴 균열은 다시는 메울 수 없으니까. 스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하늘은 보석처럼 푸르렀다. 나는 온전히 내 돈으로 산 신혼집과 차를 순조롭게 되찾았고 아들의 양육권도 당연히 내게 왔다. 구청문을 나서는데 준서가 뒤에서 나를 불렀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이슬비, 당신 정말 독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속으로는 그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직도 내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고집스럽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다. 30이 넘도록 집도 차도 없고 평범한 월급에 성격 나쁜 어머니와 함께 사는 남자를 과연 어떤 정상적인 여자가 다시 쳐다보긴 할까? 반년 후 나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주말 공원이었다. 나는 유모차를 밀며 아들과 산책하고 있었다. 저 멀리서 격렬한 다툼 소리가 들려왔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때 슬비랑 그렇게 싸우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어. 오늘 선보러 갔는데 내가 엄마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여자가 차도 안 마시고 가버렸다고. 준서의 목소리였다. 네가 뭐가 잘나서 나한테 소리야. 지가 마누라 하나 간수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나를 탓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쓸모없는 놈아. 최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여전했다. 모자는 공원 입구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불행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주위에는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젓고 유모차를 돌려 공원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금빛 실처럼 쏟아져 내렸다. 아들은 유모차 안에서 이이야야 웃으며 그 빛을 잡으려는 듯 작은 손을 뻗었다. 그 순수한 미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치유적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마음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들의 소동, 그들의 후회는 이제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의 미래와 내 아들의 미래는 저 어둠을 뚫고 나오는 햇살처럼 밝고 따뜻하며 무한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